좀 어려워. 자, 천천히 해보자. 51 페그 B는 최초로 발견된 외계 행성. 51 페그 B는 외계 행성이고, 즉 태양이 아닌 다른 별 주위를 도는 행성이다. 자, 이렇게 나왔어. 행성이니까 여기 밑에 나와. 뭐가 나오냐면 항성이라는 게 나오거든. 항성은 태양 같은 게 항성이야. 그러니까 고정돼 있는 거지, 그지? 그러면 외계 행성이라는 것은 항성 주위를 돈단 말이야. 그러면 태양처럼 이렇게 고정돼 있는 항성 같은 경우에는 빛을 반사시켜 가지고 빛을 낸단 말이지. 그런데 이 행성은 계속 항성 주위를 돌기 때문에 그 빛을 내지 않기 때문에 관측이 어려웠단 말이야. 그러면 51 페그 B는 누군가에 의해서 관찰된 행성이야. 외계 행성의 발견은 천체 물리학의 새 분야를 열었고 행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낳았다. 자, 그러니까 51 페그 B의 발견, 이게 천문학에서, 천체 물리학에서 갖는 의의란 말이야. 새로운 이해, 새 분야를 열었고, 자, 그때 사용된 게 시선 속도법. 이걸 가지고 이 행성 51 페그 B, 이런 행성의 크기를 알아낼 수 있는데, 문제는 원리가 뭐냐면 행성에 존재하고 운동을 모항성의 운동을 감지하여 추정하였다. 추정. 그러니까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항성처럼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시선 속도법으로 모항성의 운동을 감지해 가지고 추정하는 거야. 자, 시선 속도법을 적용하기 가장 단순한 경우는 등 원운동하는 단 하나의 행성만이 항성 주위를 관찰자를 포함하는 면에서 공존하는 경우다. 그러니까 딱 하나 있을 때는 시선 속도법을 적용하기가 가장 단순한 경우다. 이는 아빠가 비유적 표현, 아이의 두 손을 잡고 빙 돌아 아빠 주위로 원을 그리면서 돌린 상황과 비슷하다. 이때 두 사람이 각각 질량 중심은 두 사람 전체의 질량 중심 주위에서 반지름의 일정한 원을 그리며 같은 주기로 돈다. 이때 아빠와 아이의 각각 질량 중심은 두 사람의 전체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하여 서로 반대쪽에 위치하고, 아이의 질량 중심이 아빠의 질량 중심보다 두 사람 전체의 질량 중심으로부터 멀리 위치한다. 아빠의 질량 중심보다도 두 사람 전체의 질량 중심으로부터 더 멀리 위치한다. 따라서 아이의 질량 중심은, 두 사람의 질량 중심은 여기 나왔어, 알았니? 서로 반대쪽에 있다는 거. 각각의 질량 중심은 반대에 있고요. 아이의 질량 중심은 더 멀리 있고요. 아이의 질량 중심은 큰 원을 그리며 두 사람 전체의 질량 중심 주위를 돌고, 아빠의 질량 중심은 조그만 원을 그리며 두 사람의 전체 질량 중심 주위를 돈다. 그러면 아이를 잡고 막 등속 원운동 하는 것처럼 빙글빙글 돌면, 그러면 여기에 비유적 표현을 한다면 아빠가 바로 항성이고 아이가 행성에 해당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아빠 같은 경우에는 손을 딱 잡으면 어떻게 돼? 서로 마주 힘을 발휘하지. 그 서로 두 사람 전체가 원을 그리면서 막 돌아간단 말이야. 그러면 원을 중심으로 해서 쫙 돌아가는 거, 원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바로, 요게 바로, 원을 중심으로 돌리는 상황, 이게 이제 중력하고 유사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는 행성이고 아빠는 항성이고,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이의 질량 중심은 멀리 있다 그랬으니까 두 사람 전체의 질량 중심 주위를 돌고, 아빠의 질량 중심은 좀 작아, 조그만 원을 그리고 두 사람의 전체의 질량 중심의 주위를 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중심의 범위가 아빠는 조그맣고 아이는 넓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항성과 행성도 각각 항성 행성계의 질량 중심주의의 같은 주기로 원운동하는데 보통 항성이 행성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에 항행성계의 질량 중심은 행성 질량 중심보다 항성 질량 중심이 훨씬 더 가까워서 항성 내부에 있다. 그러면 잘 모르면 아이의 질량 중심은 다리 쪽에 있다고 생각하고 아빠의 질량 중심은 손 쪽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 안쪽이니까, 그지? 그러므로 행성 질량 중심은 항성 행성계의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이 두 가지 중심으로 행성이니까 아이니까 큰 원을 그리는 반면 항성의 질량 중심은 항성은 질량 중심으로 아주 작은 원을 그리게 된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아니지만 그렇게 작은 원과 큰 원으로 나누면 되고 중심 쪽으로 즉 축이 되는 쪽으로가 아빠 즉 항성이고 그 축에서 멀리 있는 게 행성이고 그게 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어. 항성과 행성을 회전하는 동안 늘 항성 행성계의 질량 중심이 서로 반대편에 위치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 봐봐. 질량 중심 사이에 중심에서 서로 반대편에 위치해 있는 게 항성과 행성이라고 됐지? 그러므로 행성이 관찰자에게 다가오면 시선 속도법이야. 항성은 관찰자에서 멀어지고 반대로 행성이 멀어지면 항성은 관찰자에 다가온다. 반대편에 위치했다는 게 바로 그 말이야. 됐지? 그래서 행성이 다가오면 항성은 멀어지고 행성이 멀어지면 항성은 다가온다. 누구한테? 관찰자에게. 알았니? 자, 시선 속도는 대상이 관찰자 쪽으로 다가오거나 멀어지는 속도인데 위에서 바로 말했지. 대상이 관찰자에게 가까워질 때 잡아봐. 대상이 관찰자에게 가까워질 때 음수값 그 다음에 멀어질 때는 양수값이 된다. 멀어지면 더 멀어진다는 게 양수값. 가까워지면 대상이 관찰자에게 가까워지면 음수값. 멀어지면 양수값. 멀리 떨어져서 항행성계를 관찰하는 관찰자에게 행성은 작고 빛을 내지 않기 때문에 관찰하기가 어렵지만 항성은 크고 빛을 내기 때문에 관찰하기가 더 쉽다. 그러니까 여기서 항성을 가지고 추측한다 그랬잖아. 추정한다고. 행성은 안 되는데 항성은 된단 말이야. 그래서 행성이 항성주위를 도는 동안 행성이 관찰자에게 멀어졌어. 그러면 양수값이라 했다. 항성의 시선 속도는 음수가 되고 반대 행성이 관찰자에게 다가오면 가까워지니까 양수값이지. 그러면 시선 속도는 다가오면 행성이 관찰자에게 다가오면 음수값이라고 했잖아. 가까워지는 게. 그지? 항성의 시선 속도는 양수가 된다. 반대라고 얘기하면 되지. 시선 속도는 반대다. 가까워지면 음수값, 멀어지면 양수값. 대상이 관찰자에게. 그러면 대상이 행성이면 가까워지면 음수값, 멀어지면 양수값. 그럼 그 반대가 되겠지. 이해됐어? 모항성이 행성과 짝을 이루어 항행계의 중심주위를 도는 속도는 항성이 나온 여기 있다. 빛의 스펙트럼의 변화를 일으킨다. 뭐가 속도가 있잖아. 항성에서 나오는 빛의 스펙트럼의 변화를 일으킨대. 그리고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항성의 시선 속도가 양수로 절대값이 커질수록 빛의 파장은 길어지고. 자, 그러면 생각해봐. 대상이 관찰자에 가까워지면 음수잖아. 그러면 행성이 가까워지면 항성은 양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행성이 멀어지면 양수값을 가지니까 항성은 마이너스 값. 그리고 여기서 말한 대로 항성 시선 속도는 예를 들어 도플러 효과 때문에 항성의 시선 속도는 양수
그러면 가까워지는 거야. 행성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파장은 길어진다. 절대값, 즉 양수의 절대값하고 빛의 파장은 동일하게 비례관계에 있다. 됐죠? 그러니까 양수 절대값, 빛의 파장 길어지고 항성의 시선속도가 음수로 절대값이 커질수록 빛의 파장이 짧아지기 때문에 항성의 시선 속도가 음수인 경우에는 빛의 파장은 짧아지기 때문에 행성의 공전 주기에 맞춰서 스펙트럼 파장도 같은 주기로 변한다. 이유는 뭐야? 공전하니까.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이거니까. 알았지? 자,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항성의 시선 속도는 초속 10m 정도에 불과하므로 웬만한 분광기로는 감지가 어렵다. 초속 10m. 도플러 분광학을 이용해 항성의 시선 속도를 기존 분광기보다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된 LOD 분광기가 있는데, 왜냐면 초속 10m라서 항성의 시선 속도는 불과하므로 별로 그렇게 빠르지 않다고. 그런데 분광기로는 감지가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걸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분광기가 있는데 그게 LOD 분광기라고. 1994년 광학망원경에 장착되어 작동을 시작했다. LOD 분광기는 전체 가시광선 영역인 요 사이에서 최고의 해상도를 가진 스펙트럼을 얻었다. 이 최고의 해상도, 스펙트럼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거야. 1994년 봄에 마요르와 켈로 팀은 얘네가 이름을 지어놨단 말이야. 자, LOD 분광기를 가지고 태양계로부터 25파섹 이내의 영역의 외계에서 행성을 찾아 나섰다. 켈로의 지도 교수인 마요르가 안식년을 보내는 동안 1995년 1월에 지구에서 48광년 떨어진 페가수스 자리에 있는 5등급 별인 51페그, 그 B라고 아까 나왔지, 관측했는데 별빛의 스펙트럼에서 청색편이와 적색편이가 나타남을 확인했다. 위에서 가시광선 얘기 나왔으니까 봐봐. 이 계기 이상을 의심했지만 이내 변이의 규칙성을 근거로 목성의 절반 정도의 질량을 갖는 행성이 0.05 천문 단위의 거리에서 4.21을 주기로 51페그 주위를 공전하고 있다. 이 거리를, 여기까지는 잘 몰랐대. 목성의 절반 정도 크기, 질량을 갖는 행성이 요 천문 단위의 거리에서 4.1의 주기로 51페그 주위를 공전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 행성의 대기는 1000도씨에 달하게 뜨거웠다. 켈러는 지도교수에게 외계행성을 발견했다고 보고했지만 이런 특성을 갖는 행성은 생각할 수 없으므로 지도교수는 믿지 않았다. 그러나 7월까지 켈러가 추가적으로 모은 측정 결과를 보니까 이전의 결론을 지지하자 마요르는 생각을 바꿔서 그때는 믿은 거야. 그들의 논문은 목성과 유사한 질량이면서 목성과 달리 뜨거운 대기를 갖고 있는 항성, 가까이에 공전하고 있는 거대 행성을 발견했고, 그동안 천문학자들이 받아들이던 고전적인 생성론이 들어맞지 않아 논란이 일어났다. 지금 새로운 천체 물리학 분야의 새로운 분야가 개척됐다는 게 바로 이런 거지. 그렇지만 곧이어 이 방법으로 외계 행성들이 여럿 발견되었고, 그 중에는 뜨거운 거대 행성도 있었기에 기존의 패러다임은 다 수정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했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뭐냐면 고전적인 행성 생성론은 아니고요. 새롭게 여기서 지금 말한 대로 LOD 그 분광기로 분석하고 스펙트럼으로 관찰하는 시선 속도법이 자리를 잡게 된 거야. 알았지? 이 와중에 2009년 프랑스 주도 코롯 계획이 외계행성 코롯 7B를 통과법으로 발견하고, 프랑스 주도의 코롯 계획이 이 코롯이 계획을 했는데 그걸 갖다 통과법이라고 해서 발견하고 2012년부터는 갑자기
통과법으로 외계 행성이 발견되는 일이 부쩍 늘었다. 이 방법은 시선속도법과는 달리 마지막에 이제 요거하고 다르게 나왔어. 통과법. 행성의 질량이 아니라 크기를 알아낸다. 통과법은 행성이 항성의 앞면을 통과할 때 항성의 빛이 관찰자에 도달하는 양이 줄어들면서 항성의 밝기가 어두워지는 정도를 감지해가지고 행성의 존재, 반지름, 그 다음에 주기 등을 알아내는 통과법이 바로 프랑스 주도에 2009년에 있었다. 이후에 두 가지 방법, 시선속도법과 통과법, 미세중력 렌즈 방법 등이 추가됐어. 더 많은 외계 행성이 발견되면서 외계 행성 천문학에 큰 진보가 일어났다. 외계 행성 천문학의 큰 진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시선속도법에서 시작됐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선속도법. 그 다음에 통과법, 여기서 나오는 미세중력 렌즈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또한 태양계의 구조, 행성 궤도의 배열이 전형적인 것이 아니며, 전형적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이 규격화되고 일정하지 않다는 얘기야. 다른 항성계는 훨씬 더 다양한 구조와 행성 궤도 배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고, 지구와 유사한 조건을 갖춘 행성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도 알려줬다. 그러니까 이 우주에 지구가 유일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여기는 어렵다기보다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시선 속도에서 대상이 관찰적 쪽으로 다가오면 그 음수값을 갖고 멀어지면 양수값을 갖는데 이 행성이 다가오는 것의 결과값하고 항성의 결과값은 정반대다. 알았니? 뭐 그런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읽어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가시광선은 양수이면 절대값이 양수이면 길어지고 음수이면 절대값이 짧아진다. 빛의 파장이. 이게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다고 했어.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까? 외계 행성 탐지. 내용이 좀 낯설어. 그지? 위클에서 언급하지 않은 걸 한번 찾아봅시다. 1번부터 페그 51b. 1번. 최초로 발견된 외계 행성의 명칭은 뭘까요? 여기 지금 보면 51 페그 b. 이게 그 사람들이 발견한 거지. 그지? 행성이 첫 번째로 발견된 거. 이 언급은 나와 있어. 그 다음에 2번. 외계 행성을 발견하는 몇 가지 방법. 여기서는 3가지 정도 나왔지. 그지? 시선속도법, 통과법, 미세중력 렌즈 방법. 3가지가 나왔어. 그 다음에 3번. 외계 행성을 찾기 위한 분광기의 특징. 거기 보면 분광기가 일반 분광기는 웬만한 분광기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된 게 LOD 분광기잖아. 그지? 그 다음에 감지가 어렵다는 얘기는 속도가 10m에 불과하다. 초속 10m. 항성의 시선 속도는 초속 10m 정도에 불과하므로 감지가 어려워. 그러니까 여기서는 항성의 시선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게 LOD 분광기라고 나오죠. 4번. 외계 행성의 크기를 알아내는 측정 장치. 이것까지는 안 나왔지. 그지? 측정 장치는 안 나왔지. 그지? 내용 없음. 그 다음에 5번. 외계 행성의 발견에서 도플러 효과의 활용 방법. 금방 나왔는데 도플러 효과 때문에 멀어질 때 빛의 파장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항성이 시선 방향으로 가까워지면 빛의 파장이 짧아진다. 이게 도플러 효과를 활용한 방법이고, 그런 내용 언급됐으니까 정답은 4번이 틀렸고 2번으로 가볼까? 자, 2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게 LOD 분광기야. LOD 분광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켈로가 최초의 외계 행성을 발견할 때 사용한 장비다. 거기 보면 1994년도에 마요로와 켈로가 분광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LOD 분광기니까 맞았고요. 2번. 도플러 분광학을 이용하여 행성들의 시선 속도를 관측한다. 도플러는 이 틀린 이유가 뭐냐면 도플러와 관련된 건 아까 나왔지만 빛의 파장이 가는 거예요. 빛의 파장. 파장이
시선 방향으로 멀어지면 길어지고 빛의 파장이, 항성이 시선 방향에 가까워지면 파장이 짧아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플러 분광기를 가지고 항성의 시선 속도를 재는 거지 행성의 시선 속도를 재는 게 아니올시다. 알겠어? 자, 2번의 내용은 행성을 항성으로 고쳐. 3번. 외계행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광학 망원경에 장착한 분광기다. 자, 도플러 분광기는 항성의 시선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설계된 LOD 분광기. 이게 1994년에 LOD 분광기를 가지고 태양계로부터 25파섹 이내의 영역에 외계의 행성을 찾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LOD 광학 망원경 이걸 장착했다고 할 수 있죠. 이 광학 망원경이 바로 LOD를 말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4번. 초속 10m 정도의 항성의 시선 속도를 감지할 수 있는 정밀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반 분광기로 잴 수 없는 걸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지, 그지? 4번. 행성을 동반한 항성의 시선 속도의 변화를 스펙트럼의 변화로 감지한다. 요거는 위의 내용 중에서 뭐라 했냐면 항행성계의 질량 중심 주위를 도는 게 거기에서 항성의 빛의 스펙트럼이 나온다 그랬잖아. 맞지, 그지? 그 변화를 일으킨단 말이야. 항성의 시선 속도 변화, 빛의 스펙트럼의 변화. 여기다가 LOD 분광 광학기 이걸 가지고 분광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위에서 말한 그 렌즈를 장착해 가지고 측정을 한단 말이야. 알았니? 그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거고 결국은 스펙트럼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으니까 측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야. 자, 그래서 LOD와 관련이 없는 건 2번이다. 알았지? 항성의 시선 속도지. 3번. 보기와 A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전통적인 천문학 이론. 이거는 천체가 그 생성됐다는 거지. 여기서는 이 A를 통해서 그것이 깨져버린 것을 이야기한 거야. 더 정밀하게 더 많이 찾아냈기 때문에. 지구 중심선에서는 달이 하나의 행성으로서 다른 행성과 마찬가지로 고정된 지구의 주위를 도는 천체였다. 맞죠? 그러니까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한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새로 제기된 코페르니쿠스 이론에 대해서는 지구가 다른 행성처럼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천체로 취급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지동설이지, 그지? 다른 지구 주위를 도는 위성으로 격화되었다. 당시에 행성 주위를 도는 행성은 알려진 사례가 없었기에 지구 중심선을 옹호하는 천문학자들은 이게 이제 전통적인 천문학 이론이지. 이를 근거로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지구가 돌다니 말이 안 되지. 달이 지구를 돌겠지. 이런 반대는 갈릴레이가 새로운 천문 측정 장비인 망원경으로 목성 주위를 도는 위성 넷을 찾아내자 불식되었다. 지구가 행성으로서 예외적으로 위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목성처럼 목성도 뭐 이런 거지, 그지?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 위에는 뭐 고전 전통적인 천문학 이론이 천체 생성설 이런 것들 다 부정하는 것이 저렇게 새로운 측정법으로 가능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1번 보기와 A 모두 관찰에 의해서, 자, 둘 다 관찰에서 천문학적 사고가 전환된 사례다. 자, 그럼 여기 코페르니쿠스는 뭐로 관찰했어? 아까 이론 얘기할 때, 자, 뭐로 관찰했냐면, 자, 여기 있다. 코페르니쿠스가 아니고 갈릴레이 망원경이라고 나왔잖아. 둘 다 이런 관찰 도구를 가지고 분광기도 있고요, 뭐 렌즈도 있고요. 사고의 전환이 사례에 해당된다. 2번 보기에서는 위성들, A에서는 행성을 새로 발견하는 천문학 사건을 다룬 거죠.
자, 본문은 A에서는 펜이 51B, 패그 51B 이런 것들이 A에서 발견되고 그 거대 행성이 존재한다는 거 이걸 발견한 거니까 행성이고 보기에서는 위성들 달과 목성의 4개의 위성넷 그러니까 각각 설명이 맞았죠. 3번 보기에서는 갈릴레이의 발견이 A에서는 켈러의 발견이 천문학에서 갈릴레이가 아니라 코페르니쿠스지. 코페르니쿠스 논란이 된 건 코페르니쿠스라고 알았니? 자 정답 3번 틀렸고 4번 보기와 A 모두 새로운 관측 장비의 도입으로 천문학적 대상이 발견된다. 자, 여기 지금 보면 보기에서는 망원경을 통해서 새롭게 목성의 위성 넷을 발견한 거고 A에서는 켈러가 기존의 분광기보다 훨씬 더 측정이 향상된 LOD 분광기를 가지고 51 패그 B라는 거대한 행성을 발견한 거예요. 둘 다 모두 천문학적 대상이 발견된 사례고 새로운 관측 장비를 동원했다. 맞았고 5번 보기에서는 지구 중심설을 전통 천문학자들이 주장한 거고 그 다음에 A에서는 고전적인 행성 생성론이 배격된 기존의 패러다임이 수정되는 것이지요. 맞았죠. 정답은 3번이다. 자, 없지? 4번. 자,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이다. 가장 적절한 걸 찾아봅시다. 보기 봐봐. 그림. 항성 A 주위에서 B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속도로 시계 방향으로 공전하는 가상의 항행성계의 계략으로 그림을 나타냈대. 자, B의 방향은 시계 방향.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P에서 Q로 도는 거죠. 그지? 이해됐어? 무슨 말이지? 그래서 항성과 행성인데 이게 항성이고 얘가 행성이란 말이야. B의 공정 궤도를 포함하는 평면의 O가 정지한 채로 A에서 나오는 빛을 관찰한다. 그럼 얘는 관찰자가 되는 거겠지. 그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B가 이렇게 하면 다가온다. 됐지? 이렇게 가면 멀어진다. 대상이 행성이 관찰자에 가까워진다. 생각나는 거 있어? 음수값을 갖는 거고 멀어지면 양수값을 갖는 거고 절대값 빛의 파장은 올라가는 거고 얘는 빛의 파장이 짧아지는 거겠지. 이게 본문 내용이야 그냥. 자 그러면 다른 조건 언급은 무시한다 그랬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자 P하고 Q는 B의 공정궤도상의 2점이고 그 다음에 PQO는 일직선상에 있다. 그러면 출발점이 여기 어디라고? 여기서 다가오는 거고 여기서 멀어지는 거야. 됐니? 이해됐어? 무슨 말이지? 적절한 거. B가 P에 접근할 때 P에 접근한다는 얘기는 멀어지는 거죠. 그죠? 자 봐봐. B가 P에 접근한다는 건 시계 방향이니까 여기에 접근한다는 얘기야. A는 O에서 멀어진다. 이거는 지금 상관이 없잖아 지금. 그래 안 그래? 항행성 간에는 서로 반대니까 멀어지는 게 아니라 가까워지겠지, 그지? 자, AO는 자 접근한다. 다가오면 가까워지면 항성은 멀어진다. 이거 반비례 관계 아까 했던 거 그걸 생각해야 되겠구나. 맞았네. AO는 멀어진다. 잠깐만. 서로 반대편에 있으면 B가 Q에 접근한다는 것은 O에서 멀어진다. 멀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AO는 가까워져야지. 정신 차려, 정신.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B가 행성인데 행성이 P에 가까워진다는 건 P에 가까워진다. 시계 방향이니까 P에 가까워진다는 거. 그러면 그 A 항성과의 관계는 반대가 돼야 된다고. 이게 지금 틀렸잖아, 그지? 맞는 게 아니라 틀렸지. 반대라고 얘기했으니까. 가까워지면 멀어지는 거지. 뭐가? 행성이. 이해됐어? 자,
관찰자 O로부터 멀어지면 항성에는 가까워진다. 이런 뜻이야. 자, 그 다음에 B가 Q에 접근한대. 이번에는 관찰자에 가까워지면이야. 가까워지면. A의 시선 속도는 양수다. 자, 가까워지면 이라는 말은 관찰자에서 가까워진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멀어질 때 음수라 그랬고 가까워지면 양수라 그랬어. 뭐가? 행성이. 응? 그러면 멀어지면 양수가 되는 건 항성이죠. 그지? A의 시선 속도는 양수가 돼야 되겠지. 됐어? 가까워지면 양수고, 이 지금 행성이 있잖아. 관찰자에 가까워진다. 이게 지금 2번이 관찰자에 가까워지는 거라고. Q로 가면 관찰자가 여기 있으니까 관찰자에 가까워지면 시선 속도는 가까워지니까 양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멀어지면 음수가 됐으니까 여기는 양수일 때 양수. 알았어? 자, B가 Q에 접근할 때 A의 시선 속도는 양수가 돼야 되겠지. 맞았지, 그지? 이거 지금 그냥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B가 Q에 접근할 때 A에서 나온 빛의 파장은 짧아진다. 빛의 파장은 비례라고 했잖아, 비례. 양수이면 길어져야 되겠지. 자, 근데 B가 P에 있을 때, 여기 있다. Q에 있을 때보다 A에서 O의 도달거리의 빛의 양이 적다. 자, 여기 앞을 통과할 때, 항성의 앞면을 통과할 때 관찰자에 도달하는 양이 줄어들어 행성 밝기가 어두워진다. 그러니까 B가 P에 있어. P에 있다면 이거는 Q에 있을 때보다 A에서 O까지 도달하는 빛의 양은 많아져야 되겠지. A에서 O까지 도달하는 빛의 양은 많아진다. 잘 모르면 있잖아. 여기 지금 P 쪽에 있으면 이 도달거리가 있잖아. 훨씬 더 멀지요. 그치? 그거 가지고 얘기하면 돼. 그래서 도달거리가 먼다는 얘기는 결국 어두워진다는 얘기고, 그러면 Q에 있을 때 빛의 양이 P에 있을 때가 빛의 양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간단하게 그 빛의 밝기를 확인하는 거야. 그 다음에 O에서 볼 때, 관찰자에서 볼 때 A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이 T를 주기로 변하면, 시간 주기로, B의 공전 주기는 2T다라고 나왔어.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얘네들의 빛의 파장이라고 나왔는데, 항성의 빛의 파장은 O에게 T를 주기로 변한다고 했으면 B의 공전 주기도 T라고 해야죠. 동일하게 나와야지 관찰할 수 있는 거야. 알았니? 스펙트럼의 파장은 같은 주기다라고 얘기하면 T라면 T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정답은 몇 번이고? 2번이야, 그지? 2번. 자, 그 다음에 문맥상 A와 의미가 가장 가까운 거. 자, A가 조건을 갖춘, 이렇게 돼 있어. 이게 A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보통 문장성분 목적어를 가지고 갖췄다는 게 있어야 할 게 다 있다는 얘기지, 그지? 자격을 갖춘. 맞았지? 정답 1번이네. 2번. 절차를 갖추다. 이런 절차를 따르다라는 얘기지. 절차는 따르는 거고, 조건이나 자격은 다 구비하는 거야. 갖추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3번. 예절을 따라서. 예라는 게 절차가 있잖아. 그거를 따라서.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그 다음에 태세를 갖추다. 이거는 태세를 취하다. 자, 그러니까 딱 폼 잡는 거야. 위험을 취하다. 역시 위험을 취하다. 위험 있는 모습으로, 자세로, 태도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얘네 둘은 동일한 뜻으로 쓰인 거야. 정답은 1번이다.